2020년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이었죠. 전 세계에서 베토벤의 교향곡과 협주곡을 비롯한 작품 연주가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돼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21년은 프랑스 국민주의 음악의 아버지인 생상스의 서거 100주년이었죠. 그의 대작인 오페라 삼손과 델리라를 비롯한 여러 작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100주년이니 200주년이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작곡가는 왜 그렇게 기념연도를 떠들썩하게 기념하느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이유 같았습니다. 음악은 이른바 재현예술이죠. 보통 사람들은 악보만 들여다봐서는 음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연주를 해줘야죠. 콘서트라는 행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순간 그 자리는 바로 진품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나 음악축제라는 행사가 있는 한 어떤 작곡가의 탄생이나 기념연도는 그 인물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미술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작곡가들의 기념연도가 다른 장르보다 떠들썩한 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떤 작곡가들의 기념연도가 될까요? 먼저 벨기에 출신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가 탄생 200주년을 맞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자이에게 결혼 선물로 준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가 유명하죠. 탄생 150주년이 되는 작곡가는 제법 여럿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랠프 본 윌리엄스가 1872년에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스크랴빈도 같은 1872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입니다. 스크랴빈은 각각의 음과 조성이 색깔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신비주의 음악가였죠.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펜도 같은 1872년에 태어났습니다. 한여름의 백야제라고 하는 작품이 친숙합니다. 관현항보음곡 그랜드 캐년을 쓴 미국의 페르데 그로페는 2022년에 서거 50주년 그리고 탄생 13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곡가들 사이에 다른 한 중요한 인물, 작곡가가 아닌 한 사람을 덧붙이겠습니다. 아니, 작곡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실제 작곡도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소설가로 문호로 훨씬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바로 독일의 에른스트 테오도르 아마데우스 호프만, 줄여서 독일어로 에테아 호프만, 영어로 ETA 호프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제가 음악 유튜브인데 문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의 원작자, 말하자면 스토리를 쓴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호프만은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가 살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독일 낭만주의는 이른바 요정 낭만주의 시기로 불립니다. 말 그대로 요정과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가 작품에 자주 등장하고 꿈과 현실이 모호하게 뒤섞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작가들의 소설이나 희곡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각색되는 일이 많았죠. 호프만은 그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법률을 전공하고 법관이 됐지만 예술에 대한 매혹을 버리지 못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모차르트를 사랑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를 따서 기존의 자기 이름에 아마데우스를 집어넣습니다. 이분은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도 꿈과 현실이 잘 구분되지 않는 괴짜로 생전에 알려졌습니다. 낮에는 법관으로 살고 그리고 밤에는 예술가들과 어울렸죠. 이런 이중생활 때문에 밤의 호프만, 도깨비 호프만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도 물의 요정을 소재로 한 오페라 운디네를 썼고 교향곡이나 발레곡, 피아노곡도 썼습니다.
호프만은 밤베르크라는 도시에 살면서 오케스트라 악장, 오늘날의 지휘자로도 일했습니다. 지금도 밤베르크 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만 이 악단과는 사실 다른 악단입니다. 오늘날의 밤베르크 교향악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코에서 서독으로 들어온 독일인 음악가들이 세운 악단입니다. 오늘날에도 밤베르크에 가면 광장에 호프만의 동상이 있고 그가 글을 쓰고 작곡을 하던 작업실이 그의 시대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호프만의 시대는 요정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가 나오고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문학작품들의 시대라고 소개했습니다만 바로 이 호프만이 그런 시대의 시대정신을 이끌었다고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들리브의 발레 코펠리아는 이 호프만의 단편인 모래요정에서 이야기를 따왔습니다. 인조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오늘날 인간형 로봇 휴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도 어딘가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는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1막에도 나옵니다. 호프만의 이야기 1막에 나오는 인형 올랑피아의 노래 새들은 소사나무에 앉아입니다.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더 사랑받는 장면은 3막 시작 부분에 호프만의 뱃노래죠. 3막은 여성의 매혹을 당해서 그 여성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넘겨주고 마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호프만의 소설인 섣달 금음날 밤의 모험에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호프만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오페라나 발레의 소재가 되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낭만주의 작곡가인 슈만의 정신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슈만의 피아노곡 크라이슬레리아나는 호프만의 소설 수코양이 무르의 인생관에 나오는 음악가 크라이슬러에게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크라이슬러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고양이 무르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무르가 그 이야기를 작가 호프만의 이야기가 적힌 종이에 적어서 두 이야기가 뒤섞여 버립니다. 그렇게 뒤섞인 이야기처럼 슈만의 이 피아노 곡도 변덕스럽게 분위기가 마구 뒤섞입니다. 슈만이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한 두 가지 자아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프만과 가장 친해지기 쉬운 경로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일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는 아름다운 발레죠. 이 발레도 호프만의 작품에서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소녀 클라라가 쥐와 싸우는 호두까기 인형 왕자를 도와주고 그 감사의 선물로 인형의 나라를 여행한다라는 얘기죠. 원작은 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입니다.